그런데 이 미술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비판적인 활동을 했던 장르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에 알타미라 동굴에서 나왔던 그 예술품들, 그 벽화, 이런 거는 왜? 사회 비판을 위해서 그린 건 아니에요. 유희를 위한 거죠. 남는 시간에 정신적인 여가 활동을 한 거죠. 그런데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간은 미술을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첫 번째,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예술품이 필요했고,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예술가였어요. 중세 때는 교회와 성직자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작품을 그려주었죠. 대개 성경 이야기나 성인들의 삶을 묘사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죠. 종교적인 교리를 전달하고 신앙심을 고양하는 도구로서 예술을 이용을 했고, 예술가들은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해줬죠. 그리고 르네상스에 들어와서는 이제 귀족과 부유한 후원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메디치 가문 같은 그런 가문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인간 중심의 미학을,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서로부터 독립된, 이제 빠져나온 그런 인간 중심의 미학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여전히 귀족과 부자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17세기, 18세기에는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하면서 이제 드디어 부유한 상인 계층이 그림을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됐죠. 그래서 드디어 개인의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 같은 세속적인 미술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상업화가 일어나서 이제 드디어 시장에서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 팔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19세기에는 결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중산층이 확대가 되고, 이제 더 이상 미술은 후원자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없는, 드디어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릴 수 있는,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대중에게 판매되는 상품으로 변하는 시기가 온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세기 들어와서 대중 소비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는 일부 돈 있는 사람만 미술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누구나 미술을 접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이제 주제마저도 팝아트처럼 이렇게 대중화되는 이런 시대에 온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결국 예술은 과거에는 어떤 그 기득권자들의 요구에 의한 제작의 결과였지만, 현재는 자립을 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창의성을,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비판함으로 하는 것으로서 창의성을 활용하는 이런 시대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여요. 그게 이제 데이비드 해먼스의 작품인데, 이게 뭐냐면 로버트 레드라고 하는 가발이죠. 흑인들의 왜 따은 머리 만드는 가발, 흑인 노예들의 머리에 뒤집혀 있던, 그러니까 흑인 노예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흑인 노예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탄압했던 그 판사들의 이제 가발, 또 결국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의식을 담은 이런 작품인데요. 결국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사회의 부패한 측면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창의력을 요즘의 미술은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프랑스와 피노는 그 본인이 그 어떤 작품을 컬렉션하는지 인터뷰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혁신적인 거, 새로운 형식,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작품. 두 번째,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것, 사회와 인간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한 미적인 경험을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나 문제의식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컬렉션한다. 프랑스와 피노의 제 인터뷰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빈 캔버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얀 빈 캔버스를 산 거예요. 뭐 1억을 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범인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나도 이 빈 캔버스를 팔 수 있겠네? 못 팔죠. 그걸 누가 사요? 그 작가니까 1억을 주고 산 거죠. 왜? 그 작가니까 문제의식을 담아낸 거죠. 그래서 미술품은 항상 사회적인 맥락 하에 있는 것이다. 공산품하고 다르다. 이게 기본적인 핵심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서적인 충격과 몰입.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그 어떤 작품을 처음 보는, 어떤 작가의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 처음서부터 그렇게 판단을 금방 내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답변이 뭐였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작품은 처음에는 자기도 이해도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그런 작품들도 꽤 있대요. 근데 기준은 뭐냐면 그날 밤 잠자리에서 다시 생각나고 그 다음 날도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그런 작품을 자기는 수집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강렬한 감정을 어떻게든 느끼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적 다양성. 이 부분도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 제3세계,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 젊은 작가들 작품들도 수집한대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SNS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의 젊은 작가, 자기가 어떻게 아는? 그런데 필리핀에 있는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요즘 이런 작가가 있다. 그럼 자기가 이렇게 보고 그런 식으로 글로벌적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 이제 국가의 예술 후원인데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을 해서 기업과 부유층이 예술 후원하는 걸 장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예술품을 사서 예를 들어서 유통을 하거나 미술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에 면세 혜택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후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 건물 만들면은 뭐 1% 이상은 반드시 조형물을 제작하는 데 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뭐니 해도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입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거예요. 정부가. 무슨 얘기냐? 음악과 미술 교육에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 있을 때 그 초등학교 시간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술 시간이 이렇게 많어? 이러니까 프랑스가 미술의 나라가 되지. 우리나라 같으면요, 미술 시간 일주일에 2시간밖에 없고요. 그나마도 다 자습시키거나 다른 걸로 대체하고, 중고등학교 가면은 미술 그런 거 다 딴 걸로 대체해버리고 막 이러죠. 그냥 주요 과목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배우질 못하니까 나중에 취직하고 나중에 가정 이룬 다음에 여유 좀 생기면 미술을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이제 뭐 어디 문화센터 나가갖고 이제 그때 배우려고 그래요. 이제 뒤늦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나마 또 어떻게 되느냐? 미술품을 어떤 걸 사야 투자 가치가 있나요? 또 이런 접근을 하는 돈으로 참 못 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음악과 미술 교육을 받으려면 우리는 사교육에 의존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저소득 계층은 못한다는 얘기죠. 불평등한 나라예요. 서양의 선진국들은 공교육 체계 안에 집어넣어 줍니다. 가급적이면. 근데 비싸요. 그 공교육 체계에 있는 미술학교들 등록금 비쌉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안 그래요. 국립의 교육은 무료부터 시작합니다. 자, 예술 교육에 대한 태도. 한국은 어떻죠? 공교육조차도 입시 위주 교육해서 내몰리죠. 예술 교육 안 받죠? 음악 미술 교육에 매우 등한해서 그래서 심지어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미술품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말이죠. 근데 프랑스는 그냥 교육을 풍성하게 받기 때문에 생활화돼 있어요. 그래서 집을 꾸밀 때 그림 삽니다. 그냥 그림 사러 가자. 그러니까 작가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율적 규제. 아, 우리 동네는 전부 빨간색으로 하자. 이렇게 딱 만들면 다 보면 그 프랑스 동네에 가보세요. 어느 동네에 가도 우리나라는 막 농촌에 가면 못 살고 그렇죠? 지저분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프랑스는 어느 농촌에 가도 다 나름 잘 단장돼 있고 깨끗하고 이러죠. 이게 미술 교육의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왜 프랑스의 재계와 정계 사람들은 예술을 후원하는지, 애호하는지,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 정부 정책으로 예술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미없는 강의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